1945년 11월 광복을 맞이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출판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시작은 건국공론이었습니다. 새 나라, 새 시대를 향한 염원이 담긴 시사 종합지였죠. 오늘은 광복과 함께 80도를 맞은 현암사의 조미현 대표님 모시고 출판의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먼저 저 현암사 80돌 축하합니다. 네. 지난 6월에 서울국제도서전, 이번에 유난히 서울국제도서전이 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여기서 팔순잔치를 여셨더라고요. 네. 어떠셨어요? 저희가 올해 80주년이 되는데요. 네. 현암사가 80주년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직원과 저자와 독자와 거래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으로 도서전 컨셉을 잡았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현암사 8순 잔치에 초대하는 의미로 부스를 꾸미고 제가 한복을 입고 독자들을 맞이했습니다. 예. 정말 꼭 부모님 팔순잔치처럼 하셨네요. 네. 네.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반응이 올 줄 몰랐었거든요. 근데 독자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또 어른들은 당신들의 팔순잔치 사진을 미리 찍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찍으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반응이 엄청 좋았습니다. 네. 뿌듯하셨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80주년이라는 거를 가장 확실하게 알렸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회의를 할 때 직원들이 의견을 많이 냈었는데 네. 제가 처음에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진짜요? 왜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 세대는 60대 이제 환갑잔치를 할머니 할아버지 환갑잔치를 봤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그거를 다시 한다는 게 좀 약간 촌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네. 요즘 MZ 세대들은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만 봤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모르죠. 그거를 한번 꼭 구현을 해보고 싶고, 근데 무조건 이제 현암사가 튀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팔순 잔치라는 거는 현암사밖에는 할 수 없다 하고 싶어도, 예. 그래서 직원들이 저를 한 열흘 정도 설득을 해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누가 누구를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진짜 그랬군요. 네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야, 예. 설득해준 직원들한테 되게 고마우셨겠어요. 예, 독자들이 그 직원을 상을 주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줘야겠네요. 네. 주셨어요? 네. 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6월에 했는데 아직도 안 주셨어요? 그러게요. 네. 예. 네, 빨리 주셔야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니까요. 예. 2009년부터 현암사 대표를 맡으셨으니까 이제 네. 한 16년 정도 됐는데 네. 현암사는 이런 출판사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현암사는 1945년에 고 현암 조상원 선생이 창업하여 올해로 80년 역사를 이어온 출판사입니다. 광복 이후에 이제 우리말 우리글로 된 책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1945년 건국공론을 처음 창간하였습니다. 건국공론. 네네. 네. 예, 그래서 80여 동안 법전, 인문, 사회, 과학, 역사, 자연, 예술, 문화, 아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양서를 출간해 오고 있는 종합 출판사입니다. 그래서 현암사의 어린이 책을 보고 자란 독자가 인문책을 읽는 성인 독자로 다시 자신의 아이에게 어린이 책을 읽어주며 3대, 4대로 이어지는 독자들의 신뢰와 호응을 바탕으로 독자와 함께 성장해 왔고 또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뭐 지금이야 사실은 출판사가 너무너무 많은 시대가 됐지만 네. 이 광복 이후에는 우리말로 된 책 자체가 얼마 없었잖아요. 네. 저도 이제 제가 94학번인데 제 세대의 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할 텐데 대부분의 교재가 현암사였던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법대생들은 현암사 책을 많이 봤죠. 법대 예. 친구들은 네. 다 현암사여가지고 네. 제가 저는 그래서 처음에 현암사가 저희 학교 출판사인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모든 교재가 현암사니까. 네. 네.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한국의 어떤 지식인을 키워내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었었나 봐요. 네, 할아버지한테 그런 약간 이제 나라를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제 해방 전까지는 그 일제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 법전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지금도 일본에서는 그 법전이 나오는데 이름이 육법전서거든요. 네. 6가지 법이 온전하게 다 들어가 있는 책이다. 이래서 육법전서인데 그때까지 이제 육법전서를 쓰다가 나라가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제 법전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께서 이제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한 법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법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법전이란 말은 현암 조상원 선생이 만든 말이거든요. 그래서 법은 똑같은 법전이란 말 자체가 네. 오. 법은 똑같은 말인데 저는 이제 저희가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승계한다라는 말로 우와. 의미로 경전 전자를 붙여서 법전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상표 등록을 했습니다. 예. 저는 대부분의 법이 일본 법을 차용해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실정이 좀 고쳐서 만들어진 게 많아서 법전이라는 말도 일본에서 온 줄 알았어요. 일본 법전이 육법 전사라고 해서 전자가 온전 전자에서 저희 네. 경전 전자하고는 다른 글자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저도 몰랐던 얘기입니다. 예. 그 현암 조상원 선생께서 할아버지신 거죠? 네. 이런 분이 할아버지면 어떻게 잘합니까? 굉장히 죄송한 말씀인데 되게 힘들게 자라셨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되고 혼나고 막 이랬을 것 같습니다. 많이 혼났죠. 저 8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네. 워낙 이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달리 굉장히 이제 엄하셔가지고 네. 집에 어른이 한 4분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다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혼내면 이렇게 감싸주신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4분한테 동시에 다 혼이 나가지고 아이고. 네, 되게 엄한 집에서 살았고 또 뭐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본인이 이제 회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아끼시고 저희한테 아끼라고 뭐 평소에 계속 얘기하시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네, 그렇죠. 맞다고 생각하셨을 네, 거고. 네. 그럼 법전이라는 말이 상표 등록까지 돼 있는 현암 선생님께서 지으신 건데 네. 지금은 누구나 법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상표권에 대해서 별로 주장을 안 하시나 봅니다. 그 상표권이 하고 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년 뒤면 갱신을 해야 되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컴퓨터가 없어서 그 시기를 놓쳤어요. 아하. 그래서 그게 풀려서 이제 우리가 누구나 쓰는 이제 국어사전에 이 말이 등재가 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쓰는 그런 단어가 됐습니다. 법전이. 예. 오히려 그 상표권 저작권 등록된 것보다 더 명예롭게 된 거 아닌가요? 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네, 있습니다. 예. 현암이라는 호를 박목월 시인께서 지어줬다는데 두 분이 네. 친구셨나요? 저도 이제 뭐 자세히는 모르는데 두 분이 굉장히 친분이 있으셨고 조지훈 선생님하고도 친분이 있으셨다고 해요. 청옥파 시인들하고 다 네,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목월 선생님이 호를 지어주셔서 네. 이제 현암이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었고 또 그때 건국공론 3호에 박목월 선생님의 시 나그네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예. 참 근데 이런 시대에 책을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너무나 대단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학문이나 혹은 한국의 지식인이 생각보다 빠른 시일 안에 성장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거에 관해서 혹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이거 하나 해냈지 뭐 이런 얘기라든지. 뭐 그렇게까지 할아버지 워낙에 이제 1913년생이시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한 30 정도까지는 일제 시대 이제 그런 일본식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뭐 낮추시고 뭐 이렇게 뭐 내세우고 이런 모습은 제가 못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법전을 이제 만든 것에 대해서 워낙 이제 개인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방은 45년에 됐는데 법전은 59년에 나왔거든요. 한참 지나서. 예, 한참 지나서 나왔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제 뭐 자부심 같은 거 있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법전 그 교전 교열 편집 작업을 끝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성실함, 그 다음에 시인이 이런 모습은 보였지만 뭐 크게 집에서 자랑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굉장히 그럴 법하신 분인데. 그냥 워낙 자기 관리가 좋으셔서 그냥 제가 볼 때는 항상 똑같은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요가하시고 또 정시에 식사하시고 또 정확한 시간에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그냥 항상 그런 성실한 모습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시대에도 요가를 하셨습니까? 네, 그때 요가를 제가 새벽 4시 반에 할아버지가 일어나셔서 늘 요가하시는 모습을 뵀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일요일 날 이제 할아버지 사방탁자
에다가 이제 스탠드를 올려놓고 교정교를 하시는 뒷모습을 늘 제가 뵀었기 때문에 한 번도 이렇게 놀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쉬신 모습을 못 뵀던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모습을 뵀던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정말 교정교율도 다 원고지에다 펜으로 하셨을 맞습니다. 텐데 네. 얼마나 고된 작업이고 또 눈도 안 보이실 텐데 그게 답답하고 그러셨을까 합니다. 80년 정말 쉽지 않은 이 긴 세월을 잘 버텨오시면서 아주 대한민국에 의미가 있는 책을 쭉 이제 출간을 해오셨습니다. 그 법전을 출간하셨던 거,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한국공론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건국공론을 내셨던 거, 이 두 가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한 회사의 거의 업적 아닌가요? 예. 저도 뵐 때, 건국공론하고 한국공론이 한국공론으로 이름이 바뀌어서 52년 초반까지 나오고 이제 끝났는데요. 네네네. 이 지금 자료들이 한 호도 빠지지 않고 다 있거든요. 결호가 없이 지금 제가 다 보관을 현암사가 하고 있는데요. 와, 그것도 대단하네요. 예, 저도 할아버지께서 보관해 오신 거를 발견하고 저도 깜짝 놀랐고, 앞으로는 이제 현암사가 이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 이제 과제로 남아있긴 합니다. 예. 진짜 있는 자료만 연구해도 네. 시간도 많이 갈 것 같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책을 많이 하셨지만 학문적인 책만 한 건 결코 아니고 소위 재미있는 책들, 소설들도 많이 했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김약국의 딸들, 황석영 작가의 장길산. 하긴 이게 재밌는 소설이라고만 하기에는 정말 문학사의 그 한 획을 다 그은 책들이네요. 네. 스테디셀러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현암사가 80년이나 되다 보니까 오래된 책들이 많은데요. 조지훈 선생님께서 엮으신 이제 책은담이 66년째 지금 출판해 오고 있고 오강남 선생님의 도덕경은 30년째. 네. 또 지금 요스타인 가하더가 쓴 소피의 세계도 지금 올해로 30년째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디자인은 엄청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예, 많이 책의 달라졌습니다. 디자인은. 예. 계속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올해 이제 소피의 세계도 또 바뀔 예정이고요. 네. 오강남 선생님이 도덕경도 이제 중간중간에 뒤에 이제 선생님께서 영문으로 또 도덕경을 번역하셔서 지금은 뒤에 영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리고 바뀌어서 나오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읽기 쉽게 조금씩 번역을 손을 봐가면서 지금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깊은 출판사를 하는 집안의 손녀로 태어나셔서 뭐 그냥 이런 집안과 이런 분위기가 그냥 나에게 일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책을 보고 누구나 출판사를 하는 것 같고 어렸을 땐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점점 자라시면서는 우리 집안에서 하는 회사가 보통 회사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 그러다가 너 들어와서 일해라 했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왜냐면 전공도 다르고 뭐 그렇잖아요. 네. 저는 원래 이제 전공도 미술 쪽이었고, 네. 원래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작업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갔다가 IMF가 터지는 바람에 6개월 만에 이제 한국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환율이 떨어지면 다시 갈 생각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설득을 하셔서 제가 98년 4월에 이제 현암사 영업부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그때는 뭐 아버지께서 저보고 뭐 나중에 대표를 하라는 의미로 저를 이제 입사를 시켰다기보다는 그냥 와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는 직장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된 거였죠. 그때는 그냥 뭐 나라가 그냥 어지러웠죠. 네. 그래서 사실 네. 진정되면 나가겠다. 사실 그때 엄청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도 다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불투명하고 사실 그렇게 빨리 회복될 줄은 모르기도 했고. 그렇죠. 네. 네. 그때 일을 시작하신 거군요. 네. 그럼 정말 그냥 사원으로 들어와라? 예, 영업부 이제 직원으로 제가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그 회사에서는 딸인 줄은 다 알고요? 딸인 줄도 알아서 처음에는 좀 일하기가 힘들었죠. 과장님들이 이제 잘 일을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 딸이 힘들었겠어요. 과장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훨씬 힘들지 지금. 과장님이 힘드셨어요. 네.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딸이 와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장님 불쌍해라. 네, 많이 서점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아, 진짜요? 예, 서점에 근데 이제 그때 국장님이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거래처를 소개시켜 주시면서 네네.
그냥 현암사에 이제 몇 월부터 이제 일하게 된 뭐 직원 조미연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를 저를 거기서 이제 현암사 딸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마치 후계자가 들어온 것처럼. 그래서 교보문고를 제가 처음에 갔을 때 네. 직원들이 이제 제가 안 보이는 줄 알았죠. 저 이제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받질 않으셔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저를 못 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저가 이제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동안 제 인사를 안 받아서 제가 영업 가기 전에 이제 뭐 그 회전문 앞에서 많이 이제 마음을 다스리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나는 그래도 미소를 지어야 해. 뭐 이런 식으로 셀프 세뇌를 하고 들어가신 겁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인사를 하고 받아주지 않더라도 네. 그거에 대해서 상처받지 않겠다. 이제 뭐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소설만 내는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분야별로 한 바퀴를 다 돌아야 되거든요. 다 돌아야죠. 예. 그 넓은 교보문고를 다 돌아야죠. 근데 뭘 이제 물어보면 잘 대답을 안 해주시고 저를 이제 본척만척 하시니까 그게 이제 처음에 영업을 하기가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겠네요. 그랬겠네요. 그럼 그러다가 예. 언제 대표를 하신 건가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09년에 대표를 하게 됐는데요. 2002년까지 제가 영업부에서 일을 하다가 뉴욕으로 이제 출판학 석사를 공부하러 가고 갔다가 2005년 초에 왔습니다. 그때쯤 그러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들었군요. 그때도 제가 제대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전 사실은 다시 미대를 가려고, 이제 석사를 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요? 그때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한 열흘 동안 서로 말을 안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서로 화나서? 그렇죠. 아버지는 이제 제가 다시 갈 거라고 생각 안 하셨었나 봐요. 저는 이제 다시 갈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열흘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어머니께서 이제 중간에 중재를 해주셨는데, 네. 이제 다시 오는 조건으로 저를 보낸다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갔다가 온다는 거는 이제 제 이제 인생의 행로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 이제 그때 생각을 했었죠. 네. 와도 출판사에 안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는 조건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술 다시 공부를 회사로 오는 것도 조건이에요. 네,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학연수라도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올 건데 뭐하러 미국을 가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이제 합의점에서 저는 그러면은 어차피 회사로 다시 와야 되면 그러면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 오겠다. 이러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의 방향성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뉴욕으로 이제 출판학 석사를 알아봤고, 그때 NYU에서 이제 출판학 석사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하고 2005년 1월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대표님의 마음도 너무 이해가 되고, 그러네요. 네. 얼마나 네. 딸이 멀리 가는 게 싫었겠어요. 그것도 되게 이해가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제일 의지할 수 있는 상대, 딴 생각 안 할 것 같은 상대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거이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네. 출판사로. 그러고서는 대표를 결국 맡게 되셨는데, 이게 직원일 때랑 네. 임원일 때랑은 네. 대표랑은 아예 차원이 다르잖아요. 어쨌건 내가 월급을 받는 사람인 거고, 이제부터는 이 많은 사람의 월급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인 거고, 네. 그러면서 사실 전 출판사가 또 그 점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굉장히 돈 버는 거에 욕심을 안 낼 수가 없는데 그것만 생각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출판사라는 회사가.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인데 돈이 안 벌린다는 이유로 절판할 수도 없고, 이런 결정들을 해야 되는 대표의 자리에 되신 거 아닙니까? 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항상 늘 고민이죠. 뭐, 직원들 급여를 저 혼자 다 주는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제가 이제 2005년에 와서 상무로 있다가 이제 2009년에 대표가 됐는데, 상무로 있을 때, 또 대표로 있을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제 다른, 시야가 이제 눈에 이제 보여지고, 네. 제일 먼저 제가 대표하고 나서 제일 마음속에 들었던 것이 아버지한테 제일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딸이지만 제가 사장이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같이 살았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대표가 되고 나니까 그게 그 마음을 못 알아들었다는 게 사실은 너무 죄송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들었었고 네. 산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이런 게 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이 두고두고 계속
너무 죄송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책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내고 돈을 벌려고 내고 이 균형감을 맞춰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건 지금까지도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렵죠. 뭐 하나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 출판사로 돌아오라고 설득하셨을 때 하셨던 말 중에 뭐 혹시 기억에 남는 말씀 있으신지? 뭐 그런 건 없었고 제가 처음에 이제 영업부 입사하기 전날 제가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본 게 있었어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네. 뭐 영업부에서 어떤 일을 하냐 이제 이런 거를 여쭤본 적이 있었고 출판은 어떤 일이냐 이런 거 여쭤봤을 때 아버지께서 이제 저한테 하시기를 네가 이제 뭔가 먹고 사는 일에 되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책을 만들면서 네가 그것을 업으로 삼고 생활하는 것만큼 굉장히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고. 와.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네가 뭐 호텔 가서 삼시세끼를 먹을 수는 없겠지만 굶어 죽지는 않으면서 굉장히 행복한 직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요새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진짜 그런가요? 너무 근데 힘드네요. 그렇게 생활하기에는. 근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 물론 저는 출판사에서 큰 돈 번 사람은 잘 못 받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삶이 뭐 돈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걸 빼고 보면 이만큼 보람차고 뿌듯하고 존경받고 그런 직업도 없지 않나 싶어요. 네, 저는 책을 만드는 과정은 늘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텍스트를 항상 이게 뭐 항상 새롭거든요. 똑같은 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예, 그래서 만들 때마다 늘 기대되고 또 그 독자군이 다 다르거든요. 책을 만들 때마다 새로운 독자군들을 만나는 그 기대감이 있고 또 저자랑 그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얘기들 그런 과정들은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결정한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일반적인 비즈니스 과정하고는 많이 달라서 다르죠. 예, 이렇게 우리가 재밌게 일하면서 돈 벌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 미술을 하고 싶었던 대표님이 이제는 출판 일을 네. 평생업으로 가업으로 이거 가업이죠 뭐. 네, 가업 그렇습니다. 승계를 하시는 건데 예. 그래도 미술하고 관련이 있네요. 표지 디자인을 하시겠어요? 제가 하진 않지만요.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미술 공부한 게 어디 가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럼요. 예. 감각이 남다르실 텐데. 저는 표지 고를 때가 제일 힘들거든요. 네. 일단 저는 제 얼굴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내 얼굴을 쓸까 말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한 권을 쓰고 한 권을 안 썼거든요. 엄청나게 네. 그 표지에 박을까 띠지에만 쓸까 뭐 이런 것도 다 고민이 되지만 그걸 빼고라도 보면 표지 자체가 얼마나 그렇게 고민이 됩니까? 자, 또사님께서 창립 80주년 축하합니다. 현암사의 주황색 로고가 생각나네요. 우리나라 지성사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해방둥이 출판사. 6695님, 법학 공부했던 사람에게 현암사는 인지도가 정말 확실하죠. 저는 현암사 소법전을 자주 선택합니다. 방송을 빌려 감사드립니다. 3849님, 시대를 아파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책을 만드신 조상원 선생님, 진정한 지식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정신인 것 같아요. 80년 자리를 지켜주신 현암사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80주년 8순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너 이거 오늘 다 읽어!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되게 어려운 책 주면서, 도덕경 주면서, 너 이거 오늘 다 읽어! 이런 거 있었습니까? 그러진 않았고요. 네. 저희 이제 그런 건 있었죠. 아침에 이제 정확한 시간에 기상을 해야 되고. 집안 전체가? 네. 와. 저희는 방학 때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아이고. 방학 때까지? 예, 그리고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저희는 이제 침대 생활을 어렸을 때 하지 않았어서 네네. 일어나면 무조건 자기 이부자리를 개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씻고 책상 앞에 30분 안에 딱 앉아서 책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시에 기상하고 6시 반이면 책상 앞에 이제 책을 이렇게 들고 있었어야 됐었죠. 누가 와서 검사하나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검사하시고 정말로? 예, 저희 이제 제가 제일 위인데 동생들이 안 하면 이제 제가 단체로 저 혼자 대표로 혼이 납니다. 동생들을 깨우지 않은. 군대로 치면은 저기 상병선임만 혼나는 거군요. 밑에 애들은 네가 챙겼어야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래요. 책 읽기를 그러면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되셨겠네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이제 책을 읽었고요.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제가 이제 받아쓰기를 계속 이제 틀려갖고 오니까 네. 할아버지께서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때는 이제 띄어쓰기나 맞춤법 이런 게 이제 중요할 때라서 할아버지가 이제 원고지에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면 편지를 써서 이제 출근할 때 제가 할아버지께 드려요. 네. 그러면 할아버지가 회사에서 이제 그 빨간 펜으로 교정교회를 보셔가지고 그 편지, 제가 드린 편지와 이제 당신의 답장, 저의 네. 편지에 대한 답장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한 답장을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할 때 드리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같이 살면서 편지를 주고받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받아쓰기를 만점을 받았습니다. 맞춤법 관련해서 대한민국 최고봉에게 개인 과외를 받으셨군요. 네. 네. 지금도 뭐 맞춤법은 확실하시겠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달라지니까요. 개정이 되죠, 개정이. 예, 개정이 되니까요. 네. 지금 또 컴퓨터가 잡아주니까요. 네. 근데 컴퓨터가 또 일정하지 않아서 맞습니다. 문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밌으십니까? 80주년을 맞은 현암사 광복과 함께 생겨난 대한민국의 대표 지성 출판사의 이야기로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정미라의 노래입니다. 서시. 정미라의 서시 함께 들으셨습니다. 나단715님, 아침 일찍 일어나 책상에 앉아 책을 읽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가을흔정님, 저는 돈을 계산할 때 이 돈으로 책을 몇 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책 살 때가 제일 뿌듯하고 도파민이 팍팍 나와요. 저도 책 살 때만큼은 건방지게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카드를 긋습니다. 네. 설마 이 책이 이 정도 값어치도 안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945년에 설립된 80도를 맞은 출판사 현암사의 조미연 대표님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책 읽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요즘에도 그 습관이 계속 이어지십니까?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좀 간단한 체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종교가 있으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도착해서 도덕경 한 장을 읽고 시작합니다. 예. 네, 도덕경을 다 읽게 되면 뭐 책은담 읽기도 하고, 요새는 맹자 읽고 있고요. 너무 자사 홍보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읽는 책을 말해주세요. 제가 이제 쉴 때는 에세이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워낙 심리학책 같은 거 좋아해서 심리학책도 많이 읽고 그렇습니다. 대표의 그런 취향이 출판사가 책을 내는데 영향이 갑니까? 야, 요즘 심리학이 재밌더라. 심리학 책 좀 내보자.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요? 예, 그런 건 저희가 이제 회의를 이제 화요일마다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디자인 부서, 그다음에 영업부, 편집부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이제 이렇게 협의하는 경우는 있어도 분야를 어디 거를 내봐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과학 분야일 수도 있고 심리학 분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야를 정해서 그걸 내봐라 이렇게 회의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역사에 대한 얘기도 꼭 빼놓지 않고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걸 하나 봤습니다. 제가 방송 제가 26년째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수많은 작가들이 원고를 써왔을 거 아니에요. 예. 누구 하나 모아놓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왜냐면 방송 원고라는 건 방송이 되어서 화면에 나갈 때 의미가 있으니까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방송이 끝나면 버린 거예요. 약간 그것도 있거든요. 이걸 버릴 때 오늘 하나 했어! 이런 마음도 좀 있거든요. 그랬는데 현암사는 다릅니다. 지형이 남아있어요. 이 네. 지형이라고 말하면 요즘 뭔지도 모를 거예요. 모르실 거예요. 네, 지형 뭔가요? 이게 이제 종이로 만든 이제 형태, 지형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은 이제 책을 인쇄를 할 때 컴퓨터로 데이터를 받아서 인쇄판을 이제 바로 만들지만 옛날에는 이제 활자로 집자를 해서 그거를 지형을 만들어서 거기다 인쇄판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실제로 지형이 어떻게 이용돼서 이제 인쇄판을 만들었는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세대가 아니죠. 네. 네. 근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 지형이 이제 출판사들한테 재산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인쇄 방법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쓰이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들이 아마 이 지형을 다들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현암사가 원래 이제 안 버리기로 유명한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이 지형을 다 버리지 않고 이제 남겨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지형이 이제 장길산 지형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남긴 걸 보니까. 네. 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남겨놓으신 지형이. 예, 그래서 다들 되게 신기해합니다. 이 지형을 볼 때마다. 정말
이건 거의 유물 아닙니까? 유물처럼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네. 와, 유물이기도 하고, 뭐랄까, 출판사의 역사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거의 아마 안 가지고 계실 거예요. 출판사 분들도 그럼요. 현암사 오셔서 이 지형 보면 다들 깜짝 놀라시고, 이거를 어떻게 쓰여 있는지 아시는 분들도, 아니, 이걸 어떻게 갖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러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은 이 다음에 또 조판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이 네. 지금 컴퓨터 인쇄인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두 세대 전의 인쇄 방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선대 때부터 쭉 지켜오고 있습니다. 현암사 80년 된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최초의 지성을 갖춘 그런 회사입니다. 이 현암사를 이끌어 가시는 조미연 대표님의 철학은 뭔가요? 원래 현암사에 이제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 사오는 신의와 성실이었거든요. 신의와 성실. 예, 네. 그때는 뭐 출판사가 아니어도 신의와 성실이 아마 모든 일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의와 성실이라고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80년대 이후에 후반에 들어와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다 보니까 현암사가 이제 행복 지수를 높이는 출판사라고 이제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는 오. 그 사원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왔고요. 네. 2009년에 제가 이제 사장이 되고 나서는 사원을 이제 더불어 삶, 더불어 책으로 바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 오늘도 날씨가 이제 이렇게 뭐 너무 예측하지 못하는 날씨가 이렇게 늘 이제 반복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사회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네. 이제 뭐 세분화되고 이제 서로 세대끼리 이제 잘 어울리지 못하고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사회에 살수록 저는 연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9년부터 더불어 삶, 더불어 책이라는 사원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그 기조에 맞게 책을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삶, 더불어 책.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개인화가 되어 가는데 개인화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뭘 하는 건 불가능하니 개인들이 서로 연대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네, 저는 어차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혼자 따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가 많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에 대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쓰고 서로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들여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사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저는 낯선 게요. 왜냐면 저한테는 현암사가 굉장히 어려운 책만 만드는 회사라고 인식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을 말씀해 주셔서 계속해서 어려운 책을 내시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현암사가 사실은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긴 한데 지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MZ세대들이 이제 듣기에는 사실 좋긴 하지만 되게 묵직한 이름이 묵직하죠.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암사가 조금 더 이제 어쨌든 세대들이 내려가면서부터 이제 책들을 읽어야 하니까 조금 더 밑에 세대들한테 아니면 또 위의 세대들한테 맞는 책들을 골고루 내면서 균형감을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경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 책들을 지금 읽으라고 하면 젊은 세대들이 그거를 다 읽어내질 못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말로 풀이해서 젊은 세대들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고전을 쉽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주제 자체, 뭐 에세이나 장르 소설이나 예술이나 심리학, 과학 분야의 책들을 젊은 세대들한테 맞게 내기도 하고 또 현암사에 또 인프린트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네네. 달달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요즘에 말하는 뭐 그 드라마화된 소설이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래서 현암사가 올해는 80세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유한하지만 현암사는 계속적으로 이 나라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40대 중반이 가장 좋은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약간 무모하지도 않으면서 또 뭔가 아직까지는
아주 안정적이지 않는 뭔가 아직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남아있는 그런 어떤 균형감을 찾아가는 세대라고 생각해서 현암사가 나이는 80세지만 앞으로 더 나이를 먹어간다고 해도 책을 내는 시각은 40대 중반의 시각을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4대도 가업을 이으라고 하실 겁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사실은 현암사는 제가 밖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씨 집안이 조 씨가 현암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사실은 21세기 그런 답은 사실 별로 좋은 답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본 시대 때의 우동집도 사실 100년 이상 된 우동집도 사실 직계가 한 적이 없습니다. 100년이 됐지만 그 안에 양자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대리사위가 들어와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은 세대가 더 훨씬 앞서 나가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현암사가 이제 한 개인의 재산이라거나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이 계속 해야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암사의 정신을 계속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람이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은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가 이어받을지 모르는 거네요. 물론 그 시기에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만. 예. 아버지도 동의하십니까? 저희 아버지는 안 계십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네. 그럼 최근에 현암사가 지향하는 책은 어떤 건가요? 요새 현암사가 요즘에 김기적 선생님의 최소한의 품격이란 책을 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연대가 중요하고 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모두들 눈에 보이는 외적인 부분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지켜내야 되는 부분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품격은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인간으로서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그런 성찰하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런 책들에 집중하고 있고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쉽고 다양한 세대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최소한의 품격이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주제긴 한데 이 부분을 훨씬 논리적이면서도 이해하기 편하게 쓰셨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되는데요. 네, 저는 이 책이 정말 일독을 권하거든요. 이 저자에 대한 소개도 잠깐만 해주신다면. 김기석 선생님은 사실은 청파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는 정년을 하셨고요. 그래서 여러 유튜브나 또 칼럼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청년 세대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해주시고 또 여기저기 강연을 요새 많이 나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분이 하시는 강의와 또 그동안 내셨던 책을 보면서 꼭 한번 현암사에서 목사님의 책을 내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6개월 동안 공을 들였고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예. 책을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나도 출판인이 되고 싶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출판인이 되기 위한 최소의 자질 뭔가요? 글쎄요. 저도 제가 잘 하고 있는 거는 아니어서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 꼭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 출판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필요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모든 일에 다 그렇듯이 세상의 변화에 대한 예민함, 그다음에 호기심, 또 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인간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책을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뚝심이나 인내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왜요? 왜 지치지 않는 마음이죠? 책을 만들다 보면, 모든 일이 그렇지만 지치고 또 책의 모든 책들이 독자들한테 다 사랑을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뭔가 이제 독자들한테 이렇게 사랑받지 못했을 때, 그럴 때 느끼는 약간 맥 빠짐? 기운 빠짐? 네. 그럴 때 잘 견디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정말 슬프죠. 그럴 때 무슨 생각하세요? 그럴 때는 서점에 다시 나가서 제가 뭘 잘못 짚었나 다시 다른 회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죠.
예. 나의 실수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야, 엄청나게 어려운 접근법이신 것 같은데,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자, 80돌을 잘 치렀으니까, 이제 100돌까지는 직접 챙기실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그 정도 체력 되지 않을까요? 이제 뭐 의술도 발달했고. 예. 예전에 아버지가 그러신 적은 있어요. 네. 너는 명대로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대로만 살면 100주년을 보겠구나. 예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랑 똑같은 생각이시네요. 네. 그거를 못 봐서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요? 네. 네. 100주년까지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크게 이제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세월이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가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책이 없어지진 않을 거지만, 네. 그렇다고 종이책만 가지고는 이제 출판사가 존속할 수 없고, 지금 현재로도 전자책도 나오고, 오디오북도 나오고, 또 다른 형태로의 책들이 계속 나올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발맞춰서 이제 현암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년이란 나이가 굉장히 많은 나이긴 하지만 그 나이에 안주하면 안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현암사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100년까지 가는데 어른이 될지 노인이 될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꽤 큰 노력이 필요한데요. 현암사는 새로운 자극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어느 세대와 또 공감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으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그 책임을 묵묵히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될까, 죄송합니다. 어른이 될까, 노인이 될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너무나 크게 울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로 80세가 넘어가는 현암사, 정말 대한민국의 위대한 자산이고요. 그동안 8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세월도 계속해서 한국의 지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현암사의 조미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